이 시각 정치권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처리 방침에 국민의힘은 1년 만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 방송 3법을 시작으로 법안을 차례대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여야 대치 정국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내겠다며 민영배, 최민희, 백혜련 의원을 위원장으로 각각 임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정치권 이슈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한합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조금 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개별 법안에 모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아마 24시간 후면 민주당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겠지만 내일 자정 7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이번 회기 안에 쟁점 법안 모두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방송 3법부터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가장 먼저 방송 3법을 처리하겠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이제 그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KBS, EBS, MBC 여러 가지 세 가지 중에 이제 법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저희 민주당이 방송 3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일명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저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무제한 토론을 24시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이 8월 4일인데 내일 8월 5일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시키기에는 하루밖에 시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강행한다고 하면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방송 3법 중에서도 KBS 이사 선임과 관련된 법안부터 통과를 시키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지금 KBS 이사 선임에 관련된 일정이 조금 앞으로 당겨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이사의 선임 일정이라는 이슈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 3법 중에서도 KBS와 관련된 법안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강행한다. 그러면 저희 민주당은 방송 3법 중에서도 KBS 이사와 관련된 법안부터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네, 다른 법안도 많지만 일단 KBS 이사진의 교체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방송 3법부터 하겠다. 어떻게 보셨는지? 실제 뭐 민주당의 전략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사의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하는 데 있어서 시민단체나 노조가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특정 세력한테 그 길을 더 열어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사장 임명까지 강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과연 이러한 법안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송의 중립성에 부합하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특정 세력한테 더 많은 기회와 길을 열어준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방송 3법은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 활동하고는 사실 거리가 좀 있죠. 그런데 민주당이 또 추진하겠다고 하는 상법 개정,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것은 사실 이율 배반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활동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배임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지시했고, 그리고 취임사를 되돌아본다면은 기업이 자유로이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반대로 기업을 더 옥죄는 그러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잖아요. 그것이 상법, 더 센 상법이라고 하는 소수의 주주들이 연합해서 특정 이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집중 투표를 하겠다는 거.
그리고 감사위원을 한 명이 아니라 다수로 만들어서 그렇게 감시를 하겠다는 거. 사실 이것은 공청회를 하기로 당시에 합의했던 겁니다. 하지만 공청회가 없이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노와 사를 균형을 맞춘다는 데는 동의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노사의 권한을 더 크게 줘서 불법 파업하는 데 있어서 사측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다 배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청이 모든 하청의 지하청까지 다 노사 협의를 상대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1년 내내 그러한 합의를 하다가 많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업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율 배반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길을 다르게 민주당이 강행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아마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업 활동과 관련해 있는 방송 3법에 주력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지만 방송 3법도 정말 실질적인 중립성을 확보하느냐 그것은 또 다른 평가를 받아야 될 겁니다. 예. 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잠시 뒤에 또 질문 드리겠고 일단은 방송 3법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언론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집단으로 좀 공고하게 갖고 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 뭐 KBS건 MBC건 뭐 EBS건 간에 뭐 이사가 뭐 9명이다. 어떤 안건을 결정할 수 있는 이사가 뭐 9명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15명까지 확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한 40%대로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에 열려있는 증원된 인원들에는 누가 들어가냐? 시민단체라든가 우리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노조라든가 전문가 단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문가 단체라는 거는 뭐 PD연합회 아니면 카메라 뭐 감독들의 연합회 그리고 뭐 방송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쉽게 말해서 시민 단체로 하나로 이제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왜 이 시민 단체들은 오랜 세월 동안 민주당하고만 친할까요? 지금 그런 주장인 거잖아요. 이 단체들은 민주당하고 친하기 때문에 앞으로 방송을 민주당이 장악하는 데 용이하게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야당인 거예요. 그러면 야당일 때 왜 시민단체와 함께 많은 걸 논의하고 토의해서 여당을 견제하고 더 좋은 방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 시민단체는 국민의힘하고 항상 갈등만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될 것이고 어찌된 건 시민단체가 됐건 뭐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뭐 민노총하고 친하다고 하잖아요. 항상 친합니까? 지금도 저희 지역구 의원들 앞에 사무실 앞에 가보세요. 민노총에서 막 현수막 붙이고 그 지적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법과 관련해 가지고도 어쨌든 간에 기존보다는 진일보해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낮추고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귀 기울이는 그런 방향으로 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짧은 반론까지 듣고. 그 시민단체와 노조의 그런 권한이 확대되는 게 있어서 과연 그 비중이 얼마만큼 되느냐의 중요한 문제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얘기하는 법안에서는 정치권의 개입을 낮춘다는 데에서는 정치권이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동의할 수 있지만 특정 세력인 거죠. 그러한 특정 세력의 비율이 과다하게 높아질 경우에는 그럼 과연 그게 공영방송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주장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비중에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구성된 이 사회가 바로 사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법안을 개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죠. 민주당은 서둘러 대책을 내놓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여야 지도부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좀 예민한 문제지만 제가 당대표로서 한 가지 방향을 좀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당 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은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1,500만 명의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 폭탄이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과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의 경고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진성준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비공개로 하고 공개적인 목소리는 나중에 내자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이제 진성준 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이 양도세와 관련해 가지고 50억을 10억으로 좀 낮춰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일종의 우리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실망을 하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뭐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졌다는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희 민주당에서 먼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거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이거 빨리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입장을 내겠다라고 말을 했고 또 정책위 의장도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한정혜 정책위 의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 뭐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는 것이 확정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성준 전 정책위 의장의 주장도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 100억에서 50억으로 내렸고 50억에서 25억, 25억에서 10억까지 내린 게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까지 거쳐온 거예요. 그런데 진성준 의장의 지금 주장은 아니 그렇게 올렸거나 내렸거나 그래서 주가가 올랐냐 변동이 있었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세와 관련해 가지고 세제 개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법 개정안 있잖아요. 개편. 이거는요. 연말에 예산 정국하고 맞물려서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에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8월이니까 아직도 5개월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마치 국민의힘은 이게 당장에 지금 결정돼가지고 이거 당장에 난리가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치적 공세다. 그래서 이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가지고는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저희가 12월 안에 정리할 것이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주장했던 그 10억과 관련해가지고는 당내에서도 서울의 아파트값 평균이 한 1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라고 말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 부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당내에서도 많은 논의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좀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내놓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사실 주식시장은 선행지표거든요. 경제에 있어서. 관세 협상이 타결됐을 때 사실은 주식시장이 반등을 더 할 거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31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보합세였고 그리고 8월 1일 날 100조 이상 시가총액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소폭 반등이지만 사실은 금요일 날 큰 폭의 하락을 비한다면 회복세는 더딘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번 민주당의 접근 방식은 사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법의 대주주라는 개념은 주식을 30%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대주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 관련 법안에서는 5% 이상 가진 사람을 대주주라고 봅니다. 하지만 금액으로 이렇게 대주주를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50억을 10억으로 낮춰서 10억 이상 소유한 사람이 대주주다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나 그리고 주식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동의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번 전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접근한 방식은 대주주란 접근 개념부터 잘못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식시장을 화랑으로 만들고 그리고 부동산에 들어갈 유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계속 가중된다면 주식시장은 선행지표인데 누가 선행적으로 예측을 하고 주식시장에 더 투자를 하고 장기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오락가락한 정책 자체가 주식시장의 불안감을 더 키우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루속히 정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주주의 개념을 금액적으로 접근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상법이나 금융 관련 법안을 보시고 대주주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하면은 미국으로 서학개미로 간 그러한 투자자들 그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간 투자자들이 다시 자본시장으로 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네. 앞서서 이제 12월에 맞물려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신임 대표가 빠르게 하겠다고 하면 좀 시간이 많이 땡겨지고 좀 변화가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결론은
변화의 여지가 크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대 세제 개편안 보잖아요. 뭐 증세를 하든 뭐 감세를 하든 그게 원안 그대로 통과된 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말대로 조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그걸 들어보고 또 이 상황에서 야당과 대화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10억으로 확 내린 것이다. 뭐 그게 결정된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12월 이전에 해결은 하겠지만 뭐 정청래 신인 당대표가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본시장은 심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명쾌하게 빨리 결론 낸다고 하면 더 빠른 결론도 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될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리얼미터에서 했습니다. 3주 만에 반등을 하면서 63.3%로 나타났고요. 한미 무역 협상 타결 등 외교적 성과, 또 산업재해 사고 간경 대응 의지가 긍정적인 평가 견인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긴 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일단 이제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이 반등한 이유는 저는 관세 협상에 대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시는 분 중에 63.9%가 제가 미국과의 이번에 관세 협상에 대해서 비교적 잘했다, 선방했다. 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수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수해와 관련해 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자들도 어떤 전당대회와 관련된 선거 운동을 좀 잠시 접어두고 국가적인 이 재난 상태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수해 복구 작업에 같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 이재명 정부에서도 사실 재난과 안전에 대한 대응 의지를 이번에 수해 복구를 하는 과정 속에도 충분히 보여드렸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이후에 국가의 어떤 지도부가 좀 공백 상태였다라고 했는데 야 이제는 뭔가 어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나니까 정부가 시스템에 의해서 제대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긍정 평가를 하시고 많이 국민들이 안심을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지를 많이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협상 타결이 반등의 기회가 됐을 것이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다는 자체 그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협상의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숙제로 남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숙제를 어떻게 디테일하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또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EU의 협상과 일본의 협상을 놓고 봤을 때 15% 관세율이라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관세 협상 타결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EU의 협상 내용, 일본의 협상 내용을 모두 다 합친 거, 그걸 그대로 다 관세 협상의 어떤 그러한 관건으로 그리고 그러한 과제로 남게 됐거든요. 그 얘기는 3,500억이라는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EU에서 했는 것처럼 또 미국의 에너지를 1,000억 달러 수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관세 협상한 것처럼 농산물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어요. 물론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미국까지 입장 차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봤을 때 3,500억 투자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선 말고 나머지 분야는 내가 직접 선정하겠다 그랬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언제, 어느 시기에 하는지에 대한 디테일은 없어요. 그리고 농산물 시장은 말씀드린 것대로 아직까지 디테일하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라고 했냐.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을 때 또다시 투자 얘기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15% 관세율은 지켰지만 나머지 디테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숙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저는 정말 민주당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관세의 세밀한 부분을 이제는 앞으로 국민들한테 더 진솔하게 소상히 설명할 시간이 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정말 숙제이기 때문에 잘 해결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디테일에 숨어 있다라는 부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디테일이 정말 남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럼요.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큰 틀에서 이제 8월 1일부터 이제 부과되는 관세는 저희가 막은 거죠. 15%로.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3,500억 달러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500달러는 조선업에다가 투자를 하기로 했고 나머지 2,000억 달러를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남은 것이죠. 근데 이제 이 2,000억 그 투자를 하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지분 투자다. 그러니까 지급 보증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 이것이 조금 더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 우리가 이익의 뭐 90%를 우리가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뭐 직접 투자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정부의 어떤 주장에 신뢰성이 없는 것은 일본과의 경우도 그런 것이거든요. 일본도 4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1%에서 2%가 지분 투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게 이제 지급 보증과 관련된 것이고 또 이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도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금융권에서 지급 보증을 할 때도 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다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막 무작정 다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분야를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관세 그 합의문이 지금 서명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와야지 관련된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보다 먼저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도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의 어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국익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숙제는 있는 겁니다. 네. 즉 이제 이 저도에서 여름 휴가 뭐 이름은 휴가지만 아마 전국 구상과 이런 협상한 고민 때문에 휴가답지 않은 휴가를 보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2주 안에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주 안에 만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또 되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2주 안에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행사인 광복절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의 15% 관세를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은 협상이 없이 그렇게 큰 틀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디테일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세밀하게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2주 안에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3,500억 달러 부분을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조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 GDP의 거의 한 5분의 1 정도 넘어서는 그런 수준인데 물론 정부는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것을 대출과 보증을 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없다. 근데 과연 누구에 대한 대출과 보증이냐 문제가 남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 주체가 돼서 대출과 보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투자 주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출과 보증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문제로 남아 있거든요. 그 얘기는 만약에 설사 정부의 말을 100% 존중한다 하더라도 보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역보험공사나 아니면 신보나 기보의 사례를 본다면은 전체 시드머니의 20배까지 보증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500조를 최대한 다 보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25조의 재원이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정부 재정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디테일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주 안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저는 정말이지 정부가 이 디테일을 잘못 접근하면은 정말 대한민국 정부의 투자가 오히려 기업들의 러시아워처럼 미국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정부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이러한 투자 금액이 디테일한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를 해서 미국에 있는 게 국내에 있는 것보다 기업하기 더 좋다. 이런 상황을 안 만들게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상법이나 노란봉투법이나 법인세 인상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하기 전에 정말 한꺼번에 토탈 패키지로 연구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기업들이 투자가 정말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고 정말 투자로 남고 국내에서도 기업이 계속 투자를 해서 국내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남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일단 이제 투자와 이 관세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이 관세로 우리가 미국에다 돈을 주잖아요. 그건 그야말로 그냥 없어지는 돈인 거예요. 생돈인 거예요. 하지만 투자라는 것은 잘만 투자를 하게 되면은 플러스 알파로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인 것이고 이번에 이제 가장 핵심인 것은 자동차와 관련된 품목 관세가 15%로 선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라는 그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15% 이하를 생각하고 있지가 않아요. 15%가 하향선인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가 지금 무역 적자국
8위거든요. 미국과 관련해가지고. 근데 15위까지 해가지고 최소 다 15%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버틴 나라가 어디입니까? 스위스예요. 스위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관세가 39%로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자동차와 관련된 거는 4월 3일부터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는데 이 8월 1일 전에 이것을 막았다는 것이 저는 이제 정부로서 그래도 성과인 것이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4개월 동안 계속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 이후에 어떤 정부가 공백 상태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어떤 산업부 장관이 가서 한 달도 제대로 된 그 협의를 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존중을 표해줬으면 좋겠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추가 협의에 대해서 또 한미 정상 간의 어떤 대화 속에서 방위비 증담이라든지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이라든지 어떤 AI와 관련된 어떤 과학기술의 협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또 논의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그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치밀하게 잘 준비를 해가지고 국익에 단 한 푼이라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회담을 이끌어낸 데 있어서는 동감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국내 현안 중에서 또 남아 있는 것은 이제 특별 사면, 물론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특별 사면 부분인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사면이 기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뭐 여권 일각에서 나온 얘기가 정치인 사면,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자와 당원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일단 첫 번째로 조국 전 대표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분이 뭐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이 잘못한 것에 비교했을 때 과연 거기에 합당한 양형을 받았느냐,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표를 찍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국 전 대표의 배우자 같은 경우도 실형 4년을 살았습니다. 딸 같은 경우도 의사 면허가 취소됐어요. 아들도 학위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친동생 같은 경우도 3년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본인도 2년의 어떤 실형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검찰 개혁에 앞장서서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게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렇게 멸문취하를 당했을까?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이 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에 대해서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과 있어서는 그래도 양형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께서 어쨌든 억울하고 부당한 양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살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국민들의 어떤 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 듣습니다. 사실 뭐 많은 국민들의 그런 요구가 아니라 특정 지지 세력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청구서겠죠.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전 의원의 그러한 양형은 법원에서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양형에 대해서는 저는 법원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면이나 그리고 가석방의 요건이 과연 최종형에 대해서 얼마나 살았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작년 12월에 조국 전 의원에 대해서 양형이 최종 결정이 됐어요. 대법원에서. 그런데 지금 몇 월입니까? 이제 8월 초입니다. 형의 절반도 안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벌써 사면을 얘기한다는 것이 과연 형평성의 논리에 부합하느냐 이것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대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국 혁신당이 혁신당의 청구서를 내민다? 그런데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한다? 아마 이것은 정말 국민들이 동의하기 힘들 겁니다. 다른 범죄보다도 가장 그냥 국민들한테 민감한 것이 자녀의 입시 비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형의 절반도 살지 않았고 그리고 국민들의 그러한 분노가 가라앉지도 않은 마당에 특정 지지 세력이 요구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걸 수용한다?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대통령이 얘기한 그러한 민생 사면 기조에 부합하게 그리고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3개월 남짓 지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의 사면 저는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안착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당의 그러한 논리를 앞세워가지고 청와대보다 더 큰, 더 센 그립을 잡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앞으로 더 험난하게 만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앞서 이제 저희가 대통령의 지지를 봤는데 정당 지지도도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한번 볼까요? 여당이 전주보다 3.7%포인트 올라서 54.5%, 국민의힘은 1.8%포인트 하락해서 27.2%로 나타났습니다. 격차가 다시 좀 벌어지는 양상이 보이는데 이거는 국민의힘부터 듣죠? 뭐 사실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신임 당대표가 이제 선출됐지 않습니까? 그런 컨벤션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제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전당대회가 미래를 얘기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일반적인 정서를 가진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민의힘은 여전히 찬탄, 반탄, 우리 언론들이 보는 시각하고 같이 그렇게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여전히 그러한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제 국민의힘이 이러한 지지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대로 서야 되겠죠. 제대로 서는 길은 결국 과거를 반성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정말 제대로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앞으로의 숙제는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똑같을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게 절연하느냐.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말 미래를 얘기하면서 여당의 실정, 이번 그런 양도세, 주식 양도세와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느냐. 그런 자세를 유지하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제 국민의힘이 그러한 자세를 견지한다면은 현재의 지지율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거라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더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 우리 이창근 위원장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많이 보탤 말은 없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탠다면은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옥중에 탈의 투쟁을 하면서 특검 조사에 거부하고 재판에도 거부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저는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실망감으로 다가왔고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조로 나타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구속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지만 특혜를 받아도 안 된다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정서일 거예요. 그런데 구속 기간 중에 348명을 접견을 하고 395시간 동안 접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황제 수감 생활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과연 제대로 된 지적을 했느냐? 저는 아주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살펴보면 잠시만요. 지금 아마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사일정 제4항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처리 내용이 좀 나왔고요. 아마 이 비대행정 법안이 끝나게 과학기술 된다면 이제 정보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얘기를 했던 나오셔서 방송 제안 3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올라가고 상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민수 의원이 직접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고 관련돼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민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이정은 의원, 한민수 의원, 이윤기 의원, 최민희 의원, 황정아 의원, 박민규 의원, 노정면 의원, 조인철 의원, 김현 의원, 이혜민 의원, 김우영 의원, 서영교 의원, 신장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9건의 방송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 및 방송. 네, 지금 한민수 의원이 이제 방송법과 관련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제안 이유가 설명이 끝나면 국민의힘에서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가 잠깐 얘기해드렸다시피 방송법 3개 중에서 1개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24시간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회기가 정해져 있어서 이거 하나만 끝나고 아마 다음 회기로 넘어갈 때는 하나씩 진행되는 이른바 살라미 전법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24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이번에는 8월 5일 날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는 방송 3법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고 대신에 이제 8월 21일 경에 아마 8월 임시국회가 또 소집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 나머지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그런데 저희가 꼭 이렇게
여야가 대치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15개 정도의 법안은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통과시키기로 한 상황이고, 지난번에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이제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좀 잘못된 어떤 볼썽사나운 모습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지적을 하고 또 따끔하게 어떤 입장을 내야지 이게 정말로 절연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국민들도 느낄 텐데, 그런 것들이 매우 부족한 것이고, 부족한 걸 넘어서서 국민의 전당대회를 보면은 지금 이제 뭐 전한길 씨 같은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뭐 옹호하는 사람들을 난 지지하겠다, 10만 당원 양병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당 대표가 과연 국민의힘을 쇄신과 혁신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냐, 오히려 더 퇴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어떤 실망감이 벌써부터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뭐 국회법에 따라서 이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잠시 뒤면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마 우원식 의장이 이와 관련된 설명을 하게 되고, 조금 전에 이제 한민수 의원의 제안 설명 끝났고 이제 우원식 의장의 얘기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뭐 저희가 잠깐 그 부분을 얘기를 했지만, 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과연 이 부분을 24시간밖에 막을 수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저희가 당도 이제 소수 야당이고 뭐 민주당이 표로 밀어붙일 때 저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이용해서 더 소상히 왜 이 법이 문제가 있는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는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수 야당의 힘으로 법안을 막을 수 없다면,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의 거부권 그런 것도 없다면 실상을 알려서, 그리고 민주당의 뜻대로 모든 법안을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미리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났을 경우에 국민들이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법들이 왜 문제가 되고 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리는 소중한 기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가 돌입이 되면서 첫 주자로는 신동 의원이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의원들이 순서를 정해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24시간 정도까지는 여러 주자들이 나눠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면 방송 3법의 한 가지만 끝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은 이어져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표결로 하면 표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또 정청래 대표가 또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개혁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보면 정청래 대표는 첫 번째 일성이 엄청나게 빠른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승리한 정당도 개혁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사실 뒤처지게 돼 있고,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 개혁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 내부적인 개혁도 필요한 것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당원과 국민들에게 우리가 약속했던 개혁 입법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 3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공영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정권에게 조금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는 나름대로 뭐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정치권의 입김을 좀 줄이고, 전문가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특정 집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특정 집단이라기보다도 아니 시민단체, 그리고 그 업에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PD연합회, 뭐 카메라 감독들, 뭐 이런 분들은 다 관련 종사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바를 불식시키고 저희가 그 방송 장악하지 않는다는 그런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사실 정청래 신임 대표의 어떤 수락 연설을 보면은 두 가지가 실종이 됐어요. 민생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협치라는 게 실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개혁을 주장하는데 저는 개혁이 아니라 강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개혁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의원이 주장하는 검찰개혁, 그리고 언론개혁, 사법개혁,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겠죠. 하지만 사법개혁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지적했지만 법관의 징계, 법관이 법 해석을 잘못했을 경우에 징계를 한다?
법관의 법 해석이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자율성인데 그것을 누가 잘못됐다, 잘했다 판단한다는 거죠. 그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겠다. 그 숫자를 늘리겠다는 부분도 공청회를 열어서 정말 왜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늘려야 되는지가 나오지 않고 민주당이 30명, 100명 임의로 나온 숫자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사실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언론개혁 부분도 방송 3법을 이미 내놓았지만 언론개혁에서 가장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유튜버들의 가짜뉴스 이런 유포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논리를 접근한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검찰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수사 사건 때문에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검찰도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그러니까 형사법 체계 상의 검찰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일거에 무너뜨렸을 때 소수의 또 다른 선의의 피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일반인들의 형사법 체계에 대해서. 그런 데 대해서 과연 숙고나 그런 심각한 논의나 이런 게 있었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정청래 신임 대표는 그러한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겠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타임라인도 제시를 했어요. 추석 전에 끝내겠다. 추석 전에 끝낼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끝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는 정청래 신임 대표가 그러한 사후 문제가 있을 경우에 책임져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더 얘기하실 거? 근데 이제 네. 그 내용 중에 판사도 잘못하면 처벌 받아야 됩니다. 검사도 잘못하면 징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검사 같은 경우도 징계가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파면이 없어요. 탄핵 아니면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돼요. 이런 건 부당한 것이고. 아니, 지기현 판사만 해도 그렇잖아요.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구속 취소를 해놓고도 그와 관련된 형사 재판도 지금 제대로 빨리 하지 않고 이 빨리 하지 않는다는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과거 사례와 비교를 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가 제대로 본인의 일을 맡겨진 판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누구라도 어떤 징계를 받고 처벌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고 이 대법관 증언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해외 다른 사례도 있는 것이고 또 상고도 다시 고등법원 갔다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왔는데 그 처음에 그 판결을 냈던 그 대법관들이 또 다시 판결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기 때문에 뭐 A조와 B조로 나누는 형식으로 해서 다른 어떤 대법관들에게 판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대법관들도 과도한 업무의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감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짧은 반론까지. 물론 강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검사와 판사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징계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헌법을 넘어서는 그러한 잣대를 들이미는 법률안은 결국 위헌적인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준수한 범위 내에서 해야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헌법 개정부터 먼저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습은 이제 현재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방송 3법 중 하나의 법률이 이제 한국 방송공사 관련된 법률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종결해달라라는 이제 투표 건의를 했지만 그 부분은 일단 24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24시간이 지난 뒤에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우원식 의장이 얘기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뭐 정청래 신임 원내대표의 신임 당대표 얘기까지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도 당대표 경선에 들어가는데 일단 한 명이 컷오프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비 경선이라 그래서 국민들의 투표 50% 그리고 당원들의 투표 50%에서 5대5 비율로 해서 한 명이 탈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4명이 남으면 4명이 이제 결국 결선을 치르게 되는데 결선에서의 투표는 당원이 80, 국민 20 이렇게 해서 선정하게 되는 거죠. 예. 네,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5명이 나온 후보들 몇 면을 봤을 때는 네. 결국은 인지도나 그리고 지지도를 봤을 때는 사실 특정인을 거론하는 게 좀 죄송하지만 주진우 의원이 가장 약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의 대표 선거 구도가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바라는 구도는 아니지만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 그런 구도로 가야 되지만 결국 찬탄 대 반탄 구도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강성 대 결국 온건, 합리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도 속에서 주진우 의원의 힘을 얻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4명이 남는 건데 이 4명 안에서도 저는 바라는 게 있다면은
더 이상 찬탄 반탄이 아니라 정말 과거를 반성하고 모두가 다 미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당헌 당규를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저희 당헌 당규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원의 자격이라는 것은 모든 당대표 선거에 나선 주자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일반 당원들도 다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과거의 행적이 정말 국민들의 일반 정서에 부합하느냐, 그리고 당의 그 어떤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보이느냐, 그런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원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당헌 당규를 다시 바라보시고 정말 미래를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 뭐 상대당의 얘기지만 컷오프 진행된다고 하니까. 네, 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진 의원이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찬탄과 반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분은 찬탄과 반탄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인지도도 낮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찬탄이면 찬탄, 반탄이면 반탄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선명한 어떤 주장을 해야지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조금 그러지 못한 데다가 인지도도 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주진우 의원이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